저는 항상 이 북부 지역에 다시 오게 되어 기쁩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뜻이 맞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도 정말 멋진 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은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지난 5년을 겪은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각성의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나팔처럼 작용했으며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어디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계시든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4번의 강연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오늘 2번, 내일 2번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점점 고조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교적 부드러운 소개로 시작해서 내일 밤까지 갈수록 점점 더 직접적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게 될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은 2번의 강연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던전일이라고 불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하나는 디지털 던전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구매자주의 1과 구매자주의 2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 우리가 다룰 4번의 강연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내의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원래 아내도 이 자리에 함께 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집에 예기치 못한 주택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집에 남기로 했고 아들은 녹음을 위해 저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되어 정말 큰 영광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를 부탁드리며 성령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생명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의 영생의 확신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준비일의 이 자리에 모여 다가오는 안식일의 기쁨과 교제를 기대하며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각자의 마음과 생각에 새롭게 확신과 회심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중대한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환난이 올 것도 압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소서. 그러니 주님, 우리가 이 3일을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들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격려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과 이 자리에 있거나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소중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주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 말씀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유엔과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 처음으로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디지털 신분증의 과도한 적용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건 우리 눈앞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아도 미국에서 이미 벌어지는 일이죠. 인식 못해도 우린 진화하는 디지털 신분증을 이미 가졌습니다. 모두 주머니에 지녔지만 휴대폰 속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강연의 제목을 디지털 던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자, 우리는 25년 말부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달 전 영국 총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신분증, 즉 의무 신분증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모든 시민들은 현의회가 끝나는 2029년 말까지 디지털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은 휴대폰의 앱으로 작동할 예정인데 그 이유는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신분증은 고용주가 불법 이민자가 아닌 영국 시민만을 고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현실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의 정치권은 현재 영국에서 남자아이 이름 1위는 무함마드, 그리고 정부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다소 진실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디지털 신분증의 도입 이유는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총리, 아니 그들의 총리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 시민이니까요. 그의 이름은 키어 스타머 경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불법적으로 이곳에 온다면 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지털 신분증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에서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국경을 더 안전하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미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국가사회보장번호와 여권이 필요하다는 점은 차치하고 말이죠. 왜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세 번째 서류가 필요한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견제장치가 있음에도 이건 전 국민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위한 정치적 구실일 뿐입니다. 정부는 이어서 호주, 에스토니아, 덴마크, 인도의 기존 디지털 신분증 제도의 장점들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교육, 아동수당, 건강, 여행, 교육 기록에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국 전역에서 거센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우파든 좌파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모든 배경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우리나라의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디지털 감옥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토크의 제목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반발이 있었지만 총리는 진정한 민주주의자라면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어쨌든 이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지금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2025년과 2026년에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2000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2015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유엔과의 연관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엔과의 연관성입니다. 그리고 유엔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서문에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화면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제는 여러분께는 이 글씨가 아주 작게 보일 거라는 걸 압니다. 이건 단지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니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지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구글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검색해 보면 바로 이 문장이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서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그 기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세계 평화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즉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개념이 언급된 후에는 그 어려운 단어인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세계 인권 선언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의 나머지 부분, 즉 유엔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보다는 인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권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아닙니다.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어떤 정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이 권리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이 권리는 신의 형상대로 이성적이고 도덕적으로 창조된 질서 안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권리는 빼앗길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바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는 신으로부터 받은 탁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인권은 정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어떤 나라가 헌법을 갖게 될 때마다 혁명 이전에 짓밟았던 권리들이 이제는 새 국가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정부가 예를 들어 미국 헌법이 좋은 예인데 영국 군인들이 뉴잉글랜드의 미국 가정에 주둔했었죠.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리장전에 그 조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처럼 헌법은 종종 이전 정권에 의해 짓밟혔던 권리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알고 싶다면
헌법을 읽어보고 그 안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권리들을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혁명이나 개혁이 일어나 새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는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서에는 1776년 7월 4일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은 자명한 진리입니다. 저는 inalienable과 unalienable의 차이가 늘 궁금했습니다. 둘은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왜 혼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은 헌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 중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사람들 사이에 설립되며 정당한 권력은 피통치자의 동의에서 나온다. 정부의 어떤 형태든 이러한 목적을 해치는 것이 될 때에는 국민이 그것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들에게 가장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원칙 위에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그 권한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이런 원칙을 우리 교단의 총회 구조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생각해 보지만 오늘은 그 길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유엔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세계 인권 선언에서 서문 이후에는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대한 언급이 사실상 없고 그 이후로는 문서 전체에서 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 중요한 점은 그것이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권은 정부에 의해 부여될 수도 있고 정부에 의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의회나 국회의 법률을 통해 국민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그 권리를 그냥 빼앗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단지 정부로부터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락받은 권한에 불과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는 이 다양한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죠? 영국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한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한 모든 것이 금지됩니다. 소련에서는 모든 것이 넬지아, 즉 금지된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읽을 때 각자 매우 다른 문화적 시각을 가지고 그 문서를 해석하게 됩니다. 다양한 문화적 렌즈라는 시각을 통해서 말이죠. 법 앞에 선한 사람으로서 말이죠. 이제 그건 굉장히 멋지게 들리죠. 그렇죠? 따라서 암묵적으로 법적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법적 존재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법적 신분이 없으면 법적 존재도 없습니다. 당신은 비존재, 즉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밤 11시에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옆줄에 누군가가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깜빡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비존재, 즉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또는 밤늦게 호텔에 체크인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예약이 돼 있고 그 카드의 주인은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비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중요한 서류를 잊어버려서 비존재가 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교통, 숙박, 렌터카, 호텔 등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선언 제6조를 보면 아무리 그 내용이 좋아 보여도 그 안에는 암묵적인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적 신분이 없으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 재림교회는 세계 인권선언 제18조를 기념합니다. 이 조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에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공식 성명 중 하나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의 문제는 제29조 2항과 3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화면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계인권선언 제29조 2항과 3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정해진 제한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민주사회에서의 일반 복지를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세계 인권선언 1조부터 28조까지 나열된 모든 권리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권리들은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리들은 공공당국이 사회의 일반 복지, 즉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익 논리로 알려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세계 인권 선언 제18조에는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 역시 민주사회에서의 일반 복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일반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여러분은 안식일 예배를 주장할 권리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 29조 3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만약 유엔이 그 원칙 중 하나로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존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에 따라 일요일 봉쇄와 일요일 준수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매년 기후변화 협약에서 추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올해 바로 지금 브라질 벨랭에서는 전 세계 수만 명의 활동가와 정부, NGO들이 북부 브라질에 대규모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이른바 기후 비상사태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DRA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리고 10일 전 바티칸에서 예수에 연설한 교황이 사용하는 언어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언어, 즉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 기후 비상사태, 그리고 공동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국가들과 사람들이 그들이 주장하는 기후 비상사태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있지만 오늘 아침 메인에서는 전혀 지구온난화가 없었다는 점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른바 기후 비상사태를 중심으로 단결할 때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회와 아드라, 즉 아드라 재림교 개발구호기구는 우리의 공동의 집을 지키기 위해 공통의 기반과 언어 그리고 목표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만약 당신의 양심의 자유가 유엔의 목적이나 원칙에 반한다면 그 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엔의 목적 중 하나가 그들이 논의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공동의 집을 보존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면 즉 경제적 소비의 끊임없는 순환에서 세상을 지키기 위해 그날이 일요일이 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안식일을 지키라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와 책임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엔은 민주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정부나 WHO와 같은 국제정부기구 그리고 다른 유엔 및 글로벌 이해관계자들의 지시에 따라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불가침의 권리는 세계인권선언의 서문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엔이 권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사실 권리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는 일시적인 허가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소위 민주사회의 일반 복지라고 불리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의 주장과 충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유엔이 스스로 밝힌 목적과 목표에 반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유엔은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제공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유엔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파트너십은 보다 효과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대표성과 책임성이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촉진할 수 있다. 유엔의 후원 아래 이루어지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해 글로벌 공공재가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글로벌 공공재 말입니다. 유엔의 목적은 그들이 정의하는 글로벌 공공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전 세계의 국가 정부들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우선순위를 국가 정책으로 번역하는 역할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브렉시트 이전 영국에서 우리가 눈치챈 것은 누구에게 투표하든 결국 똑같은 정책이 나온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노동당이든 보수당이든, 즉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에 해당하는 정당의 투표에도 얼굴만 바뀔 뿐 본질적인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브렉시트에 투표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브뤼셀에서 지시되는 것과는 말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때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옛 정책과 옛 의제를 따르는 정치인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국가 선거에서 정부를 바꾼다고 해도 바뀌는 건 인물뿐이고 핵심적인 글로벌리스트 정책은 바뀌지 않습니다. 정치인만 다를 뿐 정책은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를 유니파티라고 부릅니다. 유니파티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2015년에 유엔이 아젠다 2030을 채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젠다 2030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프로젝트 2025에 대해 많이 듣지만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젠다 2030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유엔은 과거의 MDGs, 즉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목표는 모든 인류의 빈곤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까지 말이죠. 그 목표를 향해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진전은 월드비전이나 세이브 더 칠드런 같은 NGO 단체들 덕분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좋은 정부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와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 덕분이었죠. 하지만 그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2015년의 유엔은 아젠다 2030을 채택했고 이 모든 목표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정부들이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신분증 도입에 대한 긴박함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2030년이라는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젠다 2030의 목표는 2030년까지 빈곤을 근절하고 번영을 촉진하며 지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는 새로운 글로벌리스트 체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6번을 보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포용적인 사회를 촉진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게 뭐가 나쁘냐고요. 항상 이렇게 듣기 좋고 긍정적인 언어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 아버지가 코노, 너랑 대화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처럼요. 그게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지만 곧 깨닫게 되죠. 이건 그냥 평범한 대화가 아니라 뭔가 배워야 하는 대화가 되겠구나 하고요. 구체적인 목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9를 보시죠. 화면의 내용은 유엔 공식 홈페이지 자료입니다. 바로 그 웹사이트에서요. 모두 괜찮아 보이지만 맨 아래에 있는 것만 빼고요. 여기 16.9번 목표는 2030년까지 모든 사람에게 출생 등록을 포함한 법적 신분을 제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 국경 바로 근처에 있었죠. 그리고 그곳의 높은 산악지대에는 정말 가난한 공동체들이 많았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너무 부패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를 받으려면 담당자에게 뇌물을 줘야 했어요. 그리고 많은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아이들 중 한 명만 출생증명서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법적으로 신분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그 지역 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수 없었습니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대학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악지대에서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건강, 교육, 교통, 여행, 연금 혹은 국가 내의 어떤 사회적 혜택도 받을 수 없는 비존재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전부터 법적 서류, 즉 법적 신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에 유엔의 목표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16.9는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두에게 법적 신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다섯 세 미만 아동 중 출생이 연령별로 민사 당국에 등록된 비율을 말합니다. 목표는 만다섯 세 미만 아동의 100%가 등록되는 것입니다. 민사 당국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화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2030 아젠다에 투표한 직후 몇 달 뒤에 유엔이 ID 2020 연합에 투표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2015년 말에 설립되었으며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12.9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것이 ID 2020 연합 아젠다에 명시된 목적이었습니다. 이 연합은 유엔이 합의한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지속적인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의 확산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엔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신분증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ID 2020 연합이며 이 연합은 전 세계 주요 기술 기업들과 방위 산업체, 유엔이 혼합된 조직입니다. 유엔 산하 기관들, 정부, 그리고 은행들까지 모두 ID 2020 연합에 참여해 디지털 신분증 도입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국가들을 선별해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얻고 나면 곧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모든 나라에도 어떻게 도입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디지털 신분증 제도는 우리가 무엇을 논하는지 설명하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ID 2020 연합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장점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점이죠. 특정 검색 엔진에서는 원하는 웹사이트의 이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가 온라인에 있었던 연도, 월, 일, 시간까지 입력하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의 웹사이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덕분에 어제나 6개월 전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웹사이트 중 하나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채팅 그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ID 2020 연합에 참여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어떤 의미인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토론 블로그에서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그 기사 끝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거래가 디지털화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단일 글로벌 신원 표준을 중심으로 구축됨에 따라 이 진화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와 경제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특히 이 시스템의 참여자들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흑백으로 명확하게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 계획에 참여하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팔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비인간, 즉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으로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신분증은 이론적으로 당신에게 법적 신분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건강, 교육, 여행, 주거, 실업, 은퇴, 사회보장,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혜택, 사법 시스템 접근권, 그리고 정부가 제공하는 기타 혜택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인된 디지털 신분증이 없거나 혹은 시스템에서 당신이 차단된다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비인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부나 민간 부문의 모든 서비스 접근이 차단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이 주목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단일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핵심은 상호 운용성입니다. 현재 각국 정부는 자국용 디지털 신분증을 설계 중입니다. 겉으론 달라도 내부 구조는 같아서 미국 디지털 신분증이
태국에서도 익혀 신원 확인이 가능하며 그 반대도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호 운용성이라고 부르며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당신의 국가 신분증이 그 나라에서 등록되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EU는 최근 미국에서 오는 미국인들의 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유럽연합으로 입국하려면 디지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디지털 신분증은 유럽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제안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저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중 하나는 당신이 어떤 신분으로 비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팬데믹 기간에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 영국으로 갔을 때 만약 미국 시민으로 비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입국이 거부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민임을 요구했기 때문이죠. 유럽을 여행하려면 미국 시민들은 백신을 맞아야 했습니다. 저는 항상 아일랜드 여권으로 여행했는데 그러면 아일랜드인으로서 집에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일랜드 여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영국에 갈 때는 영국 여권으로 여행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백신 규정이 적용됐죠. 알겠죠?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은 건 가능한 한 많은 여권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메인주에서는 조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셨다면 아일랜드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습니다. EU 여권입니다. 그건 언젠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지도 몰라. 존슨은 미국 재림교인들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라 경고했다. 짐승의 표전까지 떠나지 않은 그들에게 제약이 생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ID 2020 아젠다의 진짜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거버넌스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실제이든 상상이든 위협을 이용해 새로운 글로벌리스트 체제의 목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해겔식 분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 셋째는 정당하지도 않고 환영받지도 않는 중앙 통제식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전 인류에게 강제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의 정부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정부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관련 문헌을 읽어보면 이런 계획들은 항상 따뜻하고 포근하게 들리는 말들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헌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과 NGO 지도자들은 금융 포용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신분증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저는 신분증 격차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걱정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들은 시민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심지어 더 카프카적인 표현으로 국민의 돈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돈이랍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는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새로운 세계화 의제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처벌을 내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태국에서는 이미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되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애드벤티스트 프론티어 미션에서 일했었고 그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휴대폰이 이제 심카드와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신분증 번호와 연동하지 않으면 심카드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즉, 일회용 휴대폰을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사적인 대화를 원할 때도 그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태국에서는 익명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인 나이지리아에서는 북부의 무슬림과 남부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내부 갈등도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큰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체 디지털 화폐,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 네이라를 도입했고 전국적으로 디지털 신분증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나이지리아에서는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화폐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의 핫스팟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이지리아는 비트코인 핫스팟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카르텔 문제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데 최근 세계은행과 협력하여 2026년 말까지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합의에 따르면 멕시코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고용 자격을 인증받지 않으면 아무도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림교회를 포함한 어떤 고용주도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통한 확인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태국,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그들은 쉬운 나라를 선택해서 도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앙정부가 약한 도입하기 더 어려운 나라들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그곳에서 교훈을 얻어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국에서는 세무당국이 새로운 디지털 신분증 도입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체들은 정부가 승인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회계 연도 말이 아닌 분기마다 세금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는 국민의 재정 및 사업 활동을 더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유한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국제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들은 통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즉,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그 정보가 DBLA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은 낚시 면허를 신청하는 존 도어가 행정 직원에게 인식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그 존 도어가 돌봄 수당을 받는 사람이고 분기마다 1,500달러의 자영업 세금을 내는 동일한 존 도어라는 것입니다. 통합 데이터베이스는 정부가 국가의 모든 부처와의 당신의 모든 상호작용을 360도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날 저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부의 복지와 서비스는 대체로 획일적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스탑 개혁처럼 몇 가지 변형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스탑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시간 자원봉사를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의 의료 서비스와 복지 혜택은 획일적인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디지털 신분증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정부는 각 개인에게 조건부이자 맞춤형으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정부 복지와 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당시 시행 중인 정부 명령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현재 디지털 신분증의 가장 큰 사례는 아마도 인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2016년에 아드하르법 아드하르 액트이 통과되었고 유엔은 ID 2020을 통해 인도 정부와 협력하여 아드하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인구 14억 명에 달하는 인도 국민의 거의 90%가 개인 계좌번호로 알려진 12자리 신분 등록번호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 과정에는 거주자로 등록하기 위해 홍채 스캔과 10개의 모든 지문 확인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원 정보는 중앙 신원 데이터 저장소 Central Identities Data Repository라고 불리는 단일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참여가 자발적입니다. 하지만 개인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 환급을 받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은행 이체를 하거나 6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이체를 하려면 개인 계좌 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료, 교육, 농민을 위한 보조 곡물, 밀, 종자, 비료 등 다양한 정부 혜택과 보조금에 접근하려면 모두 에이달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의 개인 계좌번호 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듯이 이 시스템은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며 금융거래를 하지 않고 은행 계좌를 원하지 않으며 정부, 의료, 교육 또는 사회 보장에 접근할 필요가 없고 보조식량이나 곡물, 종자에 접근할 필요가 없으며 절대 투표할 생각이 없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택은 분명히 당신의 몫이지만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발적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Real ID 법안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2005년 제정된 Real ID 법안은
주에서 발급하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법안이 내세운 명분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정보를 연방기관이 받아들이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법적 성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거주지 주소, 서명, 그리고 사진 등 특정 개인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주에서 이러한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개인에 대한 포괄적인 프로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이것이 정부의 감시가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 현지에서는 다음 주들이 실물 리얼 아이디를 디지털 신분증으로 전환했습니다. 아칸소,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조지아, 하와이, 아이오와, 루이지애나, 메릴랜드, 몬태나, 뉴멕시코, 뉴욕, 오하이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입니다. 이들 주는 이미 리얼 아이디 시스템을 디지털화했으며 다른 주들에서도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많은 주들이 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될 때 CARES 법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CARES 법안에 강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들은 이 리얼 아이디 프로그램에 반드시 따르도록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것만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국적으로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의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 리얼 아이디 법안을 다시 읽어보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구가 때로는 정말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무장관이 요구하는 모든 것과 같은 식입니다. 정말로 범위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전면허증에 더 많은 신분증 정보를 추가하거나 그걸로 여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럼 디지털 신분증의 과도한 확장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가 더 많은 편리함을 원하지만 더 많은 편리함에는 더 많은 통제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날 더 현대적이거나 더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보안을 기꺼이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가 주머니에 들고 다니는 기기들이 본질적으로 24시간 내내 감시 도구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리함을 좋아합니다. 집에 가서 유튜브를 스트리밍하는 것도 좋고 지도를 눌러 오늘 내 호텔이 어디지? 라고 묻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 있는 모든 앱들도 좋아하죠. 우리는 편리함에 현혹되어 24시간 내내 우리 삶의 감시 메커니즘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몇 가지 명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바로 연결의 지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실제로 사용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정부에 의해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 중 일부는 어쩌면 이미 정부에 의해 오용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위에 있는 여러분의 건강 기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건강 기록을 보유하면 모든 약물 기록을 더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의료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 백신 접종이 최신이 아닐 경우 정부가 도시의 일부 지역 출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022년과 2023년에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의 디지털 신분증이 꺼지면서 기차나 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고 특정 지역에 들어가는 것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민들이 은행이 예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려 했을 때 정부는 그들의 디지털 신분증을 그냥 꺼버렸습니다. 이것을 지오펜싱, 기후펜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부는 여러분이 도시에 어디를 갈 수 있는지 휴대폰을 통해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이동을 제한하거나 차단합니다. 목적지로 가는 모든 수단이 차단됩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휴대폰에 건강 관리 앱이 있으신가요?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는 병원 방문 시 이 앱을 사용합니다. 주치의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도 그렇죠? 저는 연례 건강 검진 후에 주치의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 의사가 저에게 하려는 말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 그 편지를 끝까지 읽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제 LDL 수치가 너무 높다고 또는 가끔은 너무 낮다고 잔소리를 하십니다. 이걸 두고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예상보다 높은 HDL이나 낮은 HDL을 가진 게 도덕적으로 제 책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의료진과 소통할 때 앱을 사용합니다. 이런 편리함이 좋긴 하지만 건강 기록 앱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의료 제공자 앱도 특정 유해 자원이나 도시의 일부 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이제는 슈퍼마켓 앱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슈퍼마켓 앱을 사용하시나요? 팬데믹 때 월마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하셨나요? 네, 이 앱들은 여러분이 집으로 배달시키는 물건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식량 배급에 사용될 수도 있고 사회 부적응자들의 식량을 끊는 데 쓰일 수 있죠. 줄을 서지 않거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의 식량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것이죠. 구글 지도와 위치 서비스, 휴대폰에서 구글 지도를 사용하는 분 계신가요? 그리고 휴대폰에 앱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항상 권한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네. 항상 아니오라고 하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예라고 하면 모든 앱에서 상호 운용성을 허용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정 제공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공자가 여러분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글 지도와 위치 서비스를 사용하면 위치가 노출됩니다. 이것의 과도한 활용은 행동 프로파일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지 휴대전화의 이점 또는 부작용 중 하나는 오지 시스템의 여러 단계의 추적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군가가 24시간 내내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정확히 당신의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당신이 집에 가는 길에 도시를 통과하는 경로를 추적합니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티베트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티베트의 주지사를 중국 북서부, 즉 위구르족의 고향인 산시성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위구르족의 주요 도시는 우르무치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위구르족은 다소 불안정했으며 중국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중국 정부는 그 종교적 소수 집단에 대해 매우 강경하게 탄압해 왔습니다. 아마 위구르족에 대한 박해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성들은 재교육 및 사상 주입 캠프로 끌려가고 중국 정부는 한족 남성들을 그들의 집에 들여보내 아내들과 함께 남편으로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위구르족을 점차 사라지게 하고 가정의 구조를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국적으로 사회 신용 제도를 도입했으며 우르무치에서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거리 모퉁이와 모든 건물 입구마다 스마트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군가를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사용되어서 만약 당신이 저녁에 퇴근하면서 갑자기 집에 소금통이 필요하네라고 생각해서 월마트에 잠깐 들러서 그걸 산다고 해도 그것이 시스템에서 당신의 평소 동선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이것을 수상하다고 판단하면 당신의 상점 출입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24시간 감시 국가가 이미 중국에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 신용제도와 함께 운영됩니다. 중국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때 매달 정부 선전물을 충분히 좋아요하지 않으면 혜택을 잃게 됩니다.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해외로 유학을 갈 수 없고 외국 비자를 받을 수 없으며 더 좋은 동네에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매우 발전된 사회 신용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캔슬 컬처라는 부드러운 형태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도 닥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글 맵을 통한 행동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릅니다. 토큰화된 아이템도 있습니다. 아마 국제결제은행 BIS과 관련된 토큰화 작업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국가에는 중앙은행이 있지만 모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은 BIS, 즉 국제결제은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자산을 토큰화하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나한테 무슨 영향을 주나요? 라고 묻는다면 문제는 정부가 여러분의 자산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즘 새 차는 원격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도법원 명령으로 접근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소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모든 게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2주 전 캐나다 CBDC 도입 담당자와 대화했습니다. 그는 버튼 하나로 자산이 블록체인상에서 즉시 이전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클릭 한 번에 모든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모두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좋아하시죠? 네, 그 카메라들 참 좋죠. 하지만 그 카메라들은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디를 가고 거기서 무엇을 하는지 감시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집에 노트북이 있다면 노트북 화면 상단에 작은 카메라가 있죠, 맞나요?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는 노트북을 사용할 때 그 카메라를 가려놓는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당신의 컴퓨터에 접근해서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신분증, 소셜미디어, 메신저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소셜미디어를 정말 많이 하죠. 결혼식이나 우울할 때도 행복한 척 사진을 올리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프로파일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소통은 소셜 앱 회사들이 볼 수 있고 이것이 여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를 채용할 때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본 바로는 고용주들이 당신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채용 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계정을 필수로 확인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새벽에도 게시물을 올리니까요. 지친 상태로 필터 없이 올리죠. 새벽 3시글로 누군가를 얼마나 알 수 있는지 놀라워요. 게시물에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재림교인들조차도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도 채용 전 페이스북을 확인하곤 합니다. 이게 전 시민 대상으로 체계화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은 전화, SNS, 뱅킹 등 온갖 앱에 쓰이죠. 하지만 스마트폰은 어디에나 있는 청취, 추적, 감시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지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 감시 기관이 전 세계 어디서든 당신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는 위치 추적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2가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신분증의 경우 종교적 및 정치적 프로파일링이 가능해집니다.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종교는 여행, 구매, 금융거래에 대한 표적 제한을 강제함으로써 통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당신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표적으로 삼거나 투표를 하러 가는 것까지 포함해 당신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입되고 있는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은 금융 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금융 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 아들이 자라던 시절에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데이비드, 잔디 깎는데 3시간 걸리니까 다 하면 $5 줄게. 아들은 $5를 받는 걸 무척 좋아했고 저도 3시간 일에 $5를 주는 게 기뻤죠. 하지만 디지털 신분증과 디지털 화폐가 도입되면 더 이상 그런 개인적인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디지털 거래를 해야 하고 그 거래에는 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시스템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모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를 잃게 됩니다.
디지털 신분증의 핵심 문제는 정부가 개인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정부가 당신의 삶의 모든 측면을 아는 것은 정부의 역할도 권리도 아니고, 제한된 정부는 도덕적으로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정부의 존재를 뒷받침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폭력적인 곳은 바로 교도소입니다. 그리고 남성에게 더 많은 정부의 제약, 예를 들어 고도 보안 교도소와 같은 제약을 가할수록 그가 도덕적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모든 결정이 대신 내려질 때 인간은 동물의 지위로 전락하게 되고, 실제로 교도소에서 남성들은 동물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민에 대한 통제를 줄일수록 우리는 도덕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도덕적 존재로서 행동하고 양심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증가하는 것을 볼 때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더 동물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도덕적 창조물 안에서 도덕적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신분증은 정부가 여러분의 건강, 개인 습관, 모든 재정, 개인적 관심사, 개인 이력의 모든 측면, 소셜 네트워크 참여, 가치관과 열망, 종교적 신념, 정치적 견해, 그리고 모든 개인적 취약점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프로파일링이 아닙니다. 이 디지털 신분증의 문제는 개인에 대한 친밀한 정보를 국가의 강제력과 결합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친밀한 정보와 국가의 강제력이 결합되면 정부는 여러분의 여행, 음식, 돈, 심지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접근까지 모두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정부는 여러분을 공공요금, 주거, 실업, 의료, 연금 계좌, 복지 지원 등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분증 도입이 전 세계적으로 시민적, 종교적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앱, 지금 도입되고 있는 이러한 앱들은 결국 디지털 포용과 디지털 신분증이라는 명목 아래 전면적인 감시와 통제 사회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말해요. 당신에겐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능력이 있어. 유일한 희소식은 점심시간이 35분 남았다는 거죠. 이 강연이 이번 행사 중 가장 가볍습니다. 앞으로 이틀간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목사의 역할은 과거의 제도를 보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의 역할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1895년 화이트 부인은 요약하자면 식량 가격 폭등으로 부유층이 공급을 독점하며 인도, 중국, 미국 도시에 기근이 들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것이 미국 내전으로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895년 그녀는 이것이 다니엘 12장 1, 2절의 환난의 때를 가져올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내 사회적 양극화를 압니다. 2주 전 스납 혜택 중단 위기 때 사람들은 직접 챙기겠다 했고 법과 질서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현재 미국 상황은 좌우 대립이 아닌 엘리트와 국민 간의 분열입니다. AOC든 트럼프든 엘리트에 맞서며 국민을 대변한다 주장하죠. 이건 좌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우리의 역할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2주 전에 토론토에 있었을 때 저는 레바논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정말 맛있는 레바논 음식이죠. 건강에도 좋고 영양가도 높으며 신선한 샐러드가 나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작은 교회가 있었고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시선이 그쪽으로 끌렸습니다. 사리를 입은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색깔은 여기 이 조명이 빛과 비슷했습니다. 약간 바랜 황동색 같았죠.
그냥 거기에 앉아 머리 위로 사리를 두른 채 손을 이렇게 들고 길 위에 다리를 꼬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그냥 그녀를 지나쳤고 그녀를 보다 깨달았죠. 저건 조각상이야. 저건 진짜 사람이 아니야. 저건 조각상이야. 그녀는 교회 입구에 앉아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손을 내밀고 몇 푼이라도 얻으려고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각상이었어요. 제 아들이 저와 함께 있었는데 제가 말했죠. 저기 저 조각상 보이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언젠가는 사회의 바깥에서 저 조각상처럼 될 거예요. 모든 금융 및 정부 서비스에서 완전히 배제될 거야. 우리가 다 갚았다고 생각했던 집과 재산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재산세를 낼 수 없으니 내 재산도 사라지는 거지. 우리가 처하게 될 곳이 바로 거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실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집과 차, 모든 자산을 위해 애쓰나요? 디지털 신분증이 도입되면 버튼 하나로 이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지 우리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이나 재무제표에 있는 자산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이제 마무리해야겠어. 유엔이 포용성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배제적인 글로벌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정권 비판자나 침묵하는 반대자들을 사회 참여에서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처벌하는 데 사용될 거야. 우리는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로 알고 있지. 그리고 흥미로운 건 지금 얼마나 많은 세속적인 논평가들이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치인과 언론인들도 요한계시록 13장을 주목하고 있어. 그들은 SNS에서 이 장의 의미를 묻고 있지. 짐승의 표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면 바로 지금이야. 사람들은 미지의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어. 짐승의 표를 강요할 디지털 메커니즘이, 짐승의 표를 강요하기 위한 디지털 메커니즘이 우리 눈앞에서 구축되고 있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 추진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24시간 추적 감시 체제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그것은 양심이든 경제 활동이든 강요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다니엘서 3장의 이미지를 사용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어떤 면에서 우리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되는 금 신상을 만들었다. 그는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다. 인용. 오늘날의 디지털 신분증 시스템처럼 그 신상도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지어졌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그것이 세워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지역에 초대장을 보내어 모든 지도자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상 옆에 화덕이 세워짐도 보았을 겁니다. 이 일은 비밀이 아닌 공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미리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할 시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도 미리 그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상에 남기 위해 이 세상에서 기꺼이 잃거나 희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상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히브리 소년들은 신상이 세워지는 동안 이미 신상이 완성되었을 때 양심을 강요하고 거짓 예배를 강요받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결정해 두었습니다. 왕의 사자가 다니엘 3장 4절에서 6절에서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아 나라들아 언어들아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가 뿔납할 피리, 수금, 사명금, 비파, 북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너희는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경배해야 한다.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세속적인 일의 통치자로 세우셨지만 느부갓네살은 세속적인 일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일까지도 다스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속 권력자에게 종교적 통치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속 권력은 대인관계인 10계명 후반부를 규제하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1004계명인 신앙의 영역을 다스릴 권한은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관하여 우리가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위해 설 때 세속 권력에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그분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타는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신다면 좋겠으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들은 강압의 체제를 보았고 진실 앞에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불순종보다 모든 것을 잃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취소문화, 해고, 굴욕 그리고 공개적인 처형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분명히 배신한 세계 정부에 의해 비인간으로 취급당하고 거절당하며 불타는 풀무에 던져질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불타는 풀무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제된 비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약속,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붙잡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 와서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또 주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자신의 답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항상 내 백성과 인격적으로 함께할 것이다. 자신을 보면 두렵지만 다니엘 3장처럼 불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분과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그들을 불 속에서 구해내셨고 그들의 믿음은 입증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바빌론 제국 전체 앞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 사람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절하십시오. 거짓에 서지 말고 진리에 서십시오. 영원히 걸려 있을 때 오늘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의 증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지켜보는 천사들 앞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선택하고 영원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서 금신상이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언어를 듣고 예언에서 무엇이 올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떤 이들은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무덤에서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바위가 저희 위에 떨어져 저희를 숨기게 해달라고 외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의 얼굴로부터 말입니다. 아버지, 저는 당당히 서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님, 지금부터 그때까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 삶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재능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박해를 받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무시당하는 존재가 되더라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주장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인격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